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전기장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전기장이 뭐였던가요?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기장도 정의를 좀 해야 하는데요. 자기장은 그럼 뭘까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일컫습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주로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특이하게 전류 주변에 대한 자기장을 한번 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석 주변에 있는 자기장과 전류 주변에 있는 자기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 자기장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이 자기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 눈에 잘 보이도록 형상화 시켜 놓은 것이 자기력선입니다. 여기 자석이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인데요. 자석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작은 나침반들을 이렇게 쭉 흩어 놓았다, 뿌려 놓았다 라고 했을 때 그 나침반의 N극, 빨간색이 N극이죠. 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럽게 연결한 선들이 자기력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N극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긴 이렇게 나가고, 여긴 이렇게 가고,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데 이게 그걸 제대로 연결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 책에도 이 그림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을 이런 모양으로 그려놓았고요. 이 자기력선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전기력선의 성질하고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니까 한 번만 살펴보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가 N극이죠, 그죠? 여기가 S극이에요. 그래서 N극에서 이 화살표들이 다 나오도록 그려놨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립니다. 또 자기력선은 분리가 되거나 합쳐지거나 하지 않는다. 분리되거나 합쳐지거나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기력선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갔었죠, 그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분리되거나 합쳐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력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전기력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자기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조밀조밀하면 자기력선이 조밀조밀하면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전기력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전기력선이 조밀조밀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조밀조밀하면 자기장이 센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이 지점이 B 지점이라고 하면 A 지점과 B 지점 중에서 자기장이 더 센 곳은 조밀조밀한 곳 A 지점이 B 지점보다 자기장이 더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고3이나 됐으니 전류 주변에 흐르는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과 전류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다른 거냐? 다르지 않고요. 동일한 겁니다. 선생님 그게 어떻게 동일할 수 있죠? 자석하고 전류는 다른 현상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자석이 자성을 띠는 이유가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유가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류 때문입니다. 전류. 자기장의 근본 원인은 전류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생기는 거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자석은 도대체 무슨 전류가 흐르느냐? 자석에 무슨 전류가 흐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석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들여다보면 원자 안에 전자가 있죠.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요. 그 전자의 궤도 운동과 그 다음에 전자의 스핀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고요.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전류가. 이 전류 때문에 결국은 자기장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는 전류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하면 원자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면 전자가 이렇게 돌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이렇게 다니면 반대 방향으로 누가? 전류가 흐르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전자가 스핀을 합니다. 스핀이라 그러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뭐 이런 방향으로 전자가 이런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죠. 이 전자가 좀 크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큰 전자가 빙글빙글 돌면 마이너스 전기를 띤 것들이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요.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주양자수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전자가 회전하고 있을 때 궤도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자전이죠. 지구로 치면 자전이죠. 자전하고 있을 때 스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이 결국은 전류를 발생하게 되고 자석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120쪽에 보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특별히 세 가지 전류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형 도선, 반지름이 R인 원형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하나는 그런 원형 도선처럼 생긴 걸 도선을 이렇게 여러 번 감았을 때 이런 걸 솔레노이드라고 그래요. 그런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20쪽부터 나옵니다. 자, 자기장은 스칼라인가요? 벡터인가요? 자기장. 전기장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장이 벡터였잖아요. 자기장도 벡터예요. 벡터. 벡터는 두 가지로 표시해야 합니다. 벡터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와 방향. 그죠?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다 표시해야 정확한 벡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는 시험 문제가 크기가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가 얼마인지, 벡터의 방향이 얼마인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장이 크기가 얼마인지,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이 자기장의 세기와 이 자기장의 방향, 이게 시험 문제에
예,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경우, 무한히 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좀 그려놨는데요. 자기장의 방향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이것도 전류 때문에, 원형도 전류 때문에, 솔레노이드도 전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방향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위쪽 무한히 긴 직선 도선과 그 다음에 원형이나 솔레노이드 방법이 좀 다른 것처럼 설명하나 사실 다른 게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방법이 마치 두 가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떨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오른손 법칙입니다.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앙페르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오른 나사 법칙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가장 흔한 게 오른손 법칙, 혹은 뭐 가끔 대학 면접에서 앙페르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요게 도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천장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면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펴니다. 전류가 위로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펴면 돼요. 그리고 도선을 감아 잡으면 돼요.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펴고 그 도선을 감아 잡으면 그 도선 주변에는 이 네 개의 손가락이 감기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잖아요. 그죠? 이 감기는 방향으로, 네 개의 손가락이 감기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원형 도선도 솔레노이드도 이 법칙을 적용하면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조금 다른 듯하게 설명을 하는데 교과서처럼 방법을 알아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알아도 좋은데, 선생님은 이거든 그냥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놓고 도선을 감아 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전류가 이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잘 보세요.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선생님 쪽으로 하고요. 도선을 이렇게 감아 잡으면 돼요. 그때 이 네 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 여러분들이 보면 시계 방향이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또 자기력선이 더 먼 곳에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도선을 중심에 둔 여러 개의 동심원들이 그려질 수 있죠. 그게 자기력선들이에요. 먼 곳에도 있겠죠. 이 도선 때문에 이 먼 곳에도 자기장이 생기고, 이 가까운 곳에도 자기장이 생기고, 이 아래쪽도 자기장이 생기고, 오른쪽도 자기장이 생기고, 왼쪽도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 자기장을 부드럽게 연결해 놓은 게 자기력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동심원의 여러 개 자기력선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 도선을 이렇게 감아 잡으면 되죠.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이 지점에서 자기장은, 예를 들면 특정한 지점의 자기장을 물어보는데요. 이 지점의 자기장이 어디냐 그러면 역선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지점에서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이죠. 이 오른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아래 방향이에요. 아래 방향. 이 지점에서는 어디냐 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왼쪽 방향이겠죠. 이 지점에서는 오른쪽 방향. 다시 더 가깝든 좀 멀든 더 멀든 어쨌든 이 도선의 위쪽은 전부 다 자기장 이쪽 방향이죠. 아래쪽은 전부 다 자기장 이쪽 방향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원형 도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원형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원이 좀 안 이쁜데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요런 원형 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긴 원형 도선이 있다. 아니면 뭐 그냥 이 면에 올려놓았다 그럴까요? 이 면에 이렇게 올려놓은 원형 도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형 도선 주변의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 원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만큼만 보면 원형이 아니고 뭔가요? 직선에 가깝잖아요. 그죠? 요만큼만 보면 또 직선에 가깝고요. 요만큼만 보면 또 직선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직선이 있으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이쪽은 나오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는 요 지점에 자기장이 나오고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 약속을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쓸 테니까. 이 도선에서 이 면, 칠판면이라 합시다. 이 칠판면에서 여러분들 쪽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앞으로 요런 기호로 씁니다. 그 다음에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기호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고 있는 화살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화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쪽에서 보면 요점하고 요렇게 동그라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는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는 거는 뒤에서 본 거죠. 화살을 뒤에서 보면 가위가 보일 거고요. 동그라미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면에서 나오는 거, 지면에서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이제 표현하기가 쉽죠. 요만큼 흐르는 도선 때문에 이 지점의 자기장이 어딘가요? 이렇게 보면 나오죠?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선생님, 여기에 있는 전선 때문에 요 지점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는 어느 방향이에요? 여기 있는 전선 때문에도 여기에 이렇게 해보면 마찬가지로 나오죠? 여기 있는 아이도 여기에 나오게 만듭니다. 여기 있는 직선도 여기 나오게, 여기 있는 직선도 나오게. 어디든지 이 원형 도선의 안쪽은 전부 다 자기장이 밖으로 나옵니다. 바깥으로 들어가요. 이 바깥은. 얘도 여기에 들어가게 만들겠죠. 얘도 여기에 들어가게, 얘도 여기에 들어가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여기에, 예를 들면 정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합시다. 정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에 어떻게 되나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매우 멀죠. 얘네들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얘는 들어가게, 얘는 나오게인데 얘에 비해서 얘가 거리가 아주 멀죠. 그러면 얘하고 얘 두 개를 보면 가까운 쪽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쪽은, 이 원형 도선의 바깥쪽은 전부 다 자기장이 들어갑니다. 원형 도선의 바깥쪽은 자기장이 전부 들어가고요. 원형 도선 안쪽은 자기장이 전부 다 나오는 이런 방향, 이런 자기장의 방향이 그려집니다. 다시 좀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원형 도선에 있고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안쪽에서는 전부 다 나오고요. 바깥쪽에서는 자기장이 전부 다 들어가는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그려집니다. 그려지나요? 안쪽은 전부 다 나오고요. 바깥쪽은 다 들어가고요. 안쪽은 나오고 바깥쪽은 다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참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원을 이렇게 여러 번 코일을 여러 번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코일을 여러 번 이렇게 감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원형을 세워 놓은 거예요. 세워서 여러 개 이렇게 겹쳐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솔레노이드도 결국은 원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원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죠. 한 개라고 생각하자고요. 한 개만 생각하세요. 요 제일 바깥에 있는 원 하나만 생각할까요? 바깥에 있는 원 하나? 그럼 요 바깥에 있는 원 하나만 생각하면 여기 그만큼 보면 또 직선이잖아요. 그죠? 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요 부분을 보면 화살표가 있는 요 부분을 보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 이렇게 해보면 이 솔레노이드의 내부, 이 내부에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인가요?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생겼으면 선생님 얼굴이 있는 곳, 전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 선생님 얼굴이 있는 곳이 내부잖아요. 이 내부에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인가요? 솔레노이드라는 게 이 원이 여러 개 있는 건데 여러 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개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한 개라만 생각하고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요만큼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직선이면 안에는 자기장이 이쪽인가요? 저쪽이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요. 이렇게. 이 내부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그럼 나오고요. 이쪽은 나오죠. 자기력선은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계속 처리가 뿌리는 게 아니고 이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일로 올 거예요. 요 밑에도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오고요. 이런 자기력선이 그려집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저 왼쪽 방향이죠. 그리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장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곳이 무슨 극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N극이라고 그랬죠. 이게 N극, 이게 S극이 때는 전자석이죠. 초등학교 때 만들어봤던 전자석입니다. 나오는 곳이 N극, 들어가는 곳이 S극. 우리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좀 한번 잘 살펴보고요. 직선이든 원형이든 솔레노이드든 자기장의 방향은 선생님은 전부 다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펴서 손가락을 감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직선은 당연하고요. 원형은 조금만 이 원형 모든 곳을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곳 딱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딱 잡으면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가고 금방 알죠.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원이 있지만 여러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원이 한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개만 원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또 직선 특성한 부분을 잡아서 손가락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자기장의 방향은 쉽게 알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자기장의 색이라고 그랬는데 자기장의 색이는 공식이 우리 책에 나오니까 공식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면 B는 K, R분의 I입니다. 다 적어놓고 살펴볼게요. 이때 자기장은 원형 도스턴에 의한 자기장은 이거랑 값이 다르기 때문에 B-라고 부르겠습니다. B-는 상수도 달라요. K-R분의 I고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B2- 또 다르니까 그때 상수값도 또 다르니까 K2- NI인데요. 이 K값은 뭐 기억을 굳이 하지 못해도 됩니다. 문제에서 다 주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되는데 이 K는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자기장은 벡터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자기장의 단위는 뭐였냐 하면 이 자기장의 단위는 T라고 씁니다. T라고 쓰면서 테슬라라고 읽어요.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자동차 회사 테슬라 있죠? 그거 테슬라예요. 과학자, 물리학자 이름입니다.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맞습니다. 여기 K-는 얼마냐면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예요. 똑같습니다. 파이만 다르죠. 다 똑같은데 파이만 달라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K2-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단위는 뭐 똑같겠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R은 뭐냐면 R은 뭐냐면 직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수직거리입니다.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예요. 여기서 R은 뭐냐면 다릅니다. 얘랑 달라요. 원형이니까. 원형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면 원형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중심에서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중심이 아닌 다른 곳, 바깥이나 중심이 아닌 곳은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공식은 중심에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다른 데서 구하려면 좀 복잡하게 적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다 이 중심 S만 이야기하니까 중심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쓸 수 없는 공식이다. 원형 도선의 중심 S만 구할 수 있는 식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N이 있죠. 그죠? N이라는 것은 뭐냐면 1m당 가문수예요. 50cm에 10번 감았다. 그런 솔레노이드가 감겨 있잖아요, 여러분. 50cm에 10번 감겨 있다. 그러면 가문수를 10 넣으면 안 된다고요. 1m에 몇 번 감겨 있는지 환산해서 넣어야 된다고요. 50cm에 10번 감겨 있으니 1m에는 20번 감겨 있겠죠. 20이라고 넣어야 돼요.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이거는 내부 자기장이 균일합니다. 균일, 일정해요, 일정. 없잖아요. 예를 들면 반지름 R,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위치, R, 원으로 치면 R이겠죠. 다른 곳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K2- 감은 1m당 감은수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내부는 좀 선하고 가까운 곳이나 중심 쪽이나 어디나 균일한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게 이 식 속에 들어있죠. 이건 달라요. 중심에서만 그렇잖아요. 중심이 아니면 값이 달라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작아지죠. 그죠? R 값이 크면 클수록 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값이 작아져요. 이거는 원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원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이라는 말은 도선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죠? 원이 점점 커지면 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값이 작아지죠. 근데 솔레노이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나, 가운데 어디나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은 중심에서만 구할 수 있다. 그죠? 중심에서만 공식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K값이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K값이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고 N을 좀 의미있게 잘 살펴봐야 되고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원형 도선은 중심에서만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N은 1m당 가문횟수고요.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공식에 다 있는 거죠. 거리가 멀면 약해지고 반지름이 크면 작아지고 그런 얘기는 공식에 있고요.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우리 책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딱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직선 도선, 그 다음에 뭐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이런 거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해놨는데 무한히 긴 직선 도선입니다. 직선 도선은 1m짜리 도선 아니고요. 무한히 길 때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있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지 않다면 예를 들면 뭐 1cm, 2cm 이렇게 가깝다면 무한히 길지 않더라도 효과는 무한히 긴 거하고 거의 유사하겠죠. 예를 들면 뭐 1m짜리 도선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1cm 떨어진 지점 그게 뭐 무한히 긴 직선 도선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차이는 나겠죠. 차이는 나겠지만 근사적으로 이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면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아니더라도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한 값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직선 도선하고 원형 도선의 K와 K' 값이 왜 다르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 도선은 이 R 값이 어때요? 어느 도선의 어느 지점이나 이 R 값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R이면 전체 길이가 2πR이에요. 2πR. 예를 들면 그 2πR만큼의 길이를 직선으로 쭉 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자기장을 구할 텐데 그 자기장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여기 영향을 미치고 여기 다 이 도선상 어디에 흐르는 전류더라도 여기에 자기장을 미치겠죠. 그죠? 자기장에 영향을 줘요. 원도 마찬가지죠. 원도 뭐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다 영향을 주지만 원은 거리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R이고 나머지는 R보다 다 크잖아요. 거리가 다 멀어져요. 자,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전류가 자꾸 멀어진다고요. 멀어지니까 이때 상수보다 이때 상수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파이 작잖아요. 한 뭐 3.15, 3이라고 보면 한 3배 작은 거잖아요. 거리가 멀어져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왜 더 커졌습니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더 커졌겠죠. 교과서를 잘 읽어보면 이런 질문,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에 개념 넓히기가 있어요. 개념 넓히기는 뭐냐면 도선이 하나 있으면 도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선에 자기장이 도선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주변에. 근데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도선이 하나 더 있어요. 옆에 도선이 하나 더 있으면 이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이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고 이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면 두 개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만나잖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자석이 하나 있습니다. 자석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주변에 뭐가 생기나요?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또 자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얘도 뭘 만들죠?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가까이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얘도 자기장을 만들고 얘도 자기장을 만들었어. 그 자기장들이 서로 충돌하겠죠. 자기장이 서로 충돌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펄펄 달라붙거나 혹은 밀어내거나 하는 일이 생기죠. 우리 늘상 경험해보던 일이잖아요. 자석 두 개가 가까이 가져가면 거기 다르면 달라붙고 거기 같으면 밀려나고. 그러면 도선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거죠. 도선에서도.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또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두 개 도선이 같이 있으면 자기장이 겹칠 거고 자기장이 충돌이 일어나서 자석처럼 철컥 달라붙거나 밀어내거나 하는 일이 생길 거냐? 답은 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원인이 똑같은데 결과가 다를 수 없잖아요. 물리학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원인이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져요? 공부하는 양이 맨날 똑같아요. 중간고사 때 공부하는 원인, 기말고사 때 공부하는 원인, 행위가 똑같아요. 똑같은 양만큼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요? 결과 똑같죠? 결과가 달라지려면 원인이 달라야 되는데 자석 때문에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과 전류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인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똑같아야 돼요. 즉 도선 두 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선 두 개가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달라붙어요.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하나는 선생님 쪽으로 오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쪽으로 가면요. 밀어내요. 그걸 개념 넓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여기 올려놨는데 그림 없이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앙페르 법칙, 오른손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 아래쪽, 왼쪽, 위쪽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 옆에 또 하나의 도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할까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선생님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오른손 법칙에서 손이 이렇게 감으면 자기장이 오른쪽, 아래쪽, 왼쪽, 위쪽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요? 오른쪽, 아래쪽이죠, 아래쪽. 얘는 여기 자기장을 어디로 만들었어요? 위쪽이죠? 파란색은 요 가운데
가운데에서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빨간색은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죠. 자기장이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자기장은 조금 전에 벡터라고 배웠잖아요. 벡터. 벡터가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예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값은 작아지겠죠. 안쪽에 자기장이 작아져요. 그러면 선생님의 이 왼손 바깥쪽을 한번 봐요. 바깥쪽. 왼손이 있는 이 바깥쪽을 봅시다. 자, 파란 도선은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아래 방향으로 만드는 거 이해되나요? 그죠? 아래 방향으로 만들죠. 자, 빨간 도선도 어디로 만드나요? 빨간 도선도 아래 방향이죠. 파란 도선도 이 지점에서는 아래 방향, 빨간 도선도 이 지점에서 아래 방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왼손의 바깥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은 전부 다 둘 다 아래 방향이에요. 자기장이 더해지죠.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운데는 약한 자기장. 오른쪽은 또 어떨까요? 파란색 도선은 위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죠. 빨간색 도선도 위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요 지점에서 둘 다 위쪽 방향으로 만드니까 자기장이 강해지겠죠. 정리합시다. 파란 도선의 오른쪽, 이쪽은 자기장이 강하고요. 빨간 도선의 왼쪽, 이쪽도 자기장이 강합니다. 그죠? 가운데는 자기장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럼 양쪽의 자기장이 아주 강해요. 자기장이 아주 강하고 가운데 자기장이 약해요. 그러면 이 물질은, 이 도선은 자기장이 약한 쪽으로 이렇게 올라그래요. 마치 뭐 예를 들면 여기에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여기도 고기압이에요. 그러면 기압이라는 게 공기의 무게잖아요. 무게. 그죠?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기압인 거잖아요. 공기가 많은 곳에서, 무거운 공기가 있는 곳에서 기압이 크죠. 그러면 기압이 큰 데서 기압이 작은 쪽으로 공기들이 이동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양쪽은 자기장이 아주 강하고요. 가운데 쪽은 자기장이 약하니까 이 도선들이 자기장이 약한 쪽으로 오는 거예요. 반대 방향은 밀어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 방향 한번 설명해보세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붙고요. 반대 방향이면 서로 밀어내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뭐 아주 빈번하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공식을 이용해서 뭐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개념만 달라붙는지 멀어지는지 왜 달라붙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 119쪽에 보면 제일 오른쪽 위에 119쪽 오른쪽 위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스페이서라고 하는 그 전선 네 가닥을, 그죠? 전선 네 가닥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송전선, 우리 마을에 이렇게 아주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그 송전선에 보면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붙어 있을까가 교과서 제일 첫머리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선생님은 제일 끝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될까요? 고압 전선이 이렇게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겠죠.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붙으려고 그럴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막 서로 달라붙고 밀려나고 바람에 흔들려서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이 네 가닥이 딱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선이 서로 달라붙거나 서로 멀어지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스페이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원당에 살거나 뭐 백석동 이런 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으면 고압 송전선 선로를 한번 보면 이런 스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 주변에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는 아주 고압 전선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는 확인하기 좀 곤란하고요. 고압 송전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있는 교과서 문제를 간단히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선도선, 무한히 긴 직선도선이 있는데요. 그 직선도선에 1A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도선의 수직 아래쪽에 나침반을 놓았습니다. 이 나침반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어떤 일이 생기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나침반은 늘 북쪽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북쪽, 이 그림처럼 북쪽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런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이 나침반의 위치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생기죠. 이 나침반은 지구 자기장 때문에 원래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 때문에 또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은 벡터입니다.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두 자기장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덧셈을 이용해서 얘가 벡터의 합 때문에 얘가 북쪽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곳을 가리킬 거예요. 회전해요. 어디로 회전하는지 그 회전하는 각도가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 나침반이 있는 곳에는 원래 이 북쪽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있었죠.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 자기장이 이만큼 있었어요. 지구 자기장이 얼마라고 했느냐면 지구 자기장이 얼마라고 그랬느냐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라고 했어요.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도 그려야 되겠네, 그죠? 평면이에요. X축, Y축, Z축 그렇게 평면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도선 때문에 이 지점에 생기는 자기장은 직선 도선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니까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포함되죠. 전류는 어떻게 해요? K, R분의 I 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K가 얼마였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라 된다 그랬습니다. 다 알려줘요. 곱하기 R이 얼마입니까? R은 2cm예요. 이런 공식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센티미터, 그램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MKS 단위라고 그래요. 미터, 거리를 나타내는 거는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을 나타내는 거는 킬로그램,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세컨드, 1초, 2초 이걸 집어넣어야 합니다. 다. 그래서 R이 2cm니까 2cm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죠? 분의 전류 1A잖아요. 그죠? 단위는 뭐 쓰지 맙시다. 단위를 그렇게 바꿔놓으면 저절로 맞으니까. 그렇게 쓰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테슬라 나오는 거죠. 올라가면 마이너스 5승이죠. 2하고 2는 없어지니까. 즉,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이만큼 생기고요. 지구 자기장 때문에 이만큼 있어요. 5배나 더 큰 거죠. 그럼 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은 어디로 생기나요? 자, 여기가 북쪽이면 이쪽이 뭐죠? 이쪽이 동쪽이고요. 그죠? 이쪽이 뭔가요? 서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겠죠. 그죠?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이러면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디로 생기나요? 전류가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면요. 이렇게 이 밑에 쪽이니까 서쪽으로 생기겠죠. 서쪽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서쪽으로 생겨요. 오른손 법칙을 쓰면 서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겼을 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서쪽.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 이쪽으로 B 지구자기장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인데 이게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디예요? 이쪽이잖아요. 이 전류는 5가 아니죠.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인데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생겼잖아요. 서쪽으로. 지구 자기장은 북쪽,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서쪽. 그럼 두 개 벡터를 합하는 거잖아. 두 벡터를 합하면 평행사변형이죠. 그죠? 벡터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니까 이 방향이죠. 나침반이 처음에 북쪽으로 있던 것이 저 약간 서쪽으로 돌아가겠죠. 북쪽으로 있던 것이 서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 각도가 얼마냐? 딱 떨어지지 않죠. 그죠?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가요?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이죠. 이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 되는 각도로 삼각함수 표에 찾아보면 이게 11도 정도 되나 봐요. 교과서에서 약 11도 정도라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 세타는 약 11도 정도 된대. 뭐 세타가 얼마냐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겠죠. 그 삼각함수 표가 없으니까 탄젠트 세타 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는 시험 문제 같은 거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 도선 밑에 이렇게 나침반이 있으면 이 나침반은 이 상황에서는 서쪽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나침반이 만약 똑같은 위치 이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선의 아래쪽에 있으면 도선의 아래쪽에 나침반이 있으면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럼 도선이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쪽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동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핵심만 수업 시간에 다시 또 하겠지만 혹시 코로나로 학교 못 오는 학생들 혹은 뭐 집에서 또 복습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핵심만 이렇게 모아서 강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